안녕하십니까. 쇼터디 행정사 2차 민법 계약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D-26일 1세트 진행 중이고요. 여러분들 뭐 쇼터디 하시는 분들이 뭐 몇 분 계시긴 한데 나름대로는 이제 시험 막판이잖아요. 막판에 이제 정리 차원에서 책이 반복적으로 읽는 연습도 물론 중요한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법학과를 나와서 대학원을 나와서 박사 과정을 받고 모 대학에서 이제 강사를 생활을 좀 프리랜서죠. 예, 하고 있는데요. 법 관련 강사죠. 근데 이제 그 수험 생활을 대학원 법학과 때 좀 했었어요. 사시 공부. 네, 물론 사법 시험이 안 됐지만. 근데 제가 요인이 뭘까 고민을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강사 뭐 연구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험 생활을 하면서 막판 정리할 때 거기에서 의외로 낭패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특히 이제 주관식 시험에 있어서 논술 문제를 쓸 때 책을 막 봐요. 책을 막 보는데 좋죠. 책을 외워버리겠다. 거의 그 수준이에요. 막 책을 찢어. 막 어떤 사람들은 책을 막 검정색 그 컴퓨터용 사인펜 같은 걸 막 그어 안 나오니까 막 박박 긋고 막 찢어 버리고 막 난리 칩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안 하겠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해서 뭐 단문 형식으로 어떻게 해서 잘 쓰면 붙고 그렇게 백날 해서 안 되는 사람도 안 되잖아요. 그게 또 이 논술형의 묘미입니다. 저도 이제 암기가 너무 안 되는 스타일이고 좀 그래서 고생을 좀 한 기억이 있는데 쇼터디라는 컨셉은 그냥 이런 거 그냥 말씀드렸듯이 그냥 우리가 운동하러 가는 거랑 좀 똑같은 원리를 적용한 거죠. 제가 1세트, 2세트, 3세트란 말을 하는 게 헬스장에 가서도 계속 그냥 꾸준히 운동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근력이 붙잖아요. 예, 근데 그 반복할 때 기준이 되는 게 1세트에 뭐 한 10회, 12회 정도의 뭐 데드리프트를 한다거나 바벨을 들잖아요. 덤벨 같은 거 들잖아요. 예, 그 원리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수험은 공부라기보다는 학문이라기보다는 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 자체를 제 생각에는 좀 인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꾸준히 어떤 걸 훈련해야 될지 정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고 있는 책 문제집을 훈련해야 되는데 이왕이면은 좀 문제 형식으로 이왕이면은 실전처럼 직접 풀어보는 연습. 예, 그래서 쇼터디를 통해서 훈련하라는 겁니다. 별거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제 3세트. 솔직히 못해요, 저도. 3세트 다 못합니다. 저도 이제 결혼 생활하고 육아 대디거든요. 못합니다. 저는 솔직히 1세트, 2세트도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네, 3세트를 이제 목표를 잡고 가면 되는 거죠. 조금씩 하시는 분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면 쇼터디를 통해서 1세트, 2세트, 3세트씩 매일 하시는 분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면요. 조금 자동으로 그냥 생각을 깊게 안 하더라도 당연한 거야. 다다다닥 목차가 써진다는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저는 너무 기분 좋아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좋은 훈련 방법이다, 훈련 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은 행정사 2차 과목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쇼터디는 또 그 외의 과목들도 점차 넓혀 나갈 거고요. 어쨌든 26일 남았습니다. 26일 남았는데 막판까지 쇼터디 함께 하시면서 훈련하자고요. 예. 자, 1번. 자, 갑은 별장으로부터 사용하는 A 건물을 을에게 5억 원에 팔기로 2010년 5월 10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당일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5월 30일에 중도금 3억 원 지급하였고 을의
1억 5천의 잔금 지급과 갑은 소유권 이전 등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6월 7일에 하기로 하였다. 6월 2일 담배꽁초로 건물이 그냥 멸실이 됐네요. 갑을 사이에 법률 관계를 논하시오. 일단 문제의 제기 봐야겠죠. 그 다음에 지금 갑과 을 사이에는 뭐가 문제입니까? 계약금 5천만 원. 당일날 5천만 원 지급하였고 5월 30일에 중도금 을에 1초 중도금 4억 원을 지급하였고 을에 1억 5천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이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6월 7일 하기로 했다. 그래서 갑을 사이의 문제는요. 그 갑을 사이에 계약금에 따른 해제 문제고요. 계약금에 따른 해제가 가능한지 또 뭡니까? 을이 갑에게 그죠? 건물 소실, 멸실 다른 이행 불능 다른 계약 해제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해제 그 다음에 이행 불능에 따른 해제 그 다음에 검토가 하면 되겠죠. 사안의 검토. 지금 5월 30일 일단 중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죠? 을이 중도금 지급했기 때문에 계약금에 따른 해제는 불가할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 멸실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는데 을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갑은 배상을 해야겠죠. 예.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갑의 과실에 의해서 그죠? 갑의 과실이잖아요. 갑의 담배꽁초로 인해서 건물이 소실된 거기 때문에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거고 이는 후발적 불능이라고 보입니다. 갑의 과실로 멸실된 거고 후발적 불능으로 채무불이행 따른 이행 불능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간단하게 적어놓고 계약금 해제에 대한 논의를 보면요. 일단 계약금 해제는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죠? 교부자는 이를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 해제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행불능에 따른 해제는요. 요건 그 다음에 효과 그 다음에 요건 효과를 검토해 보았을 때 일단 요건 뭐죠? 첫째, 채무자의 규책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채권 성립 후에 이행이 불능이죠. 여기서 불능이란 거는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하고 셋째, 채권자의 최고를 요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채무자의 규책 사유로 인한 불능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행 불능이 되기 위해서는 또 이행이 불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불능이 되어야 되고 셋째, 이행 불능이 위법해야 합니다. 뭐 이 정도 요건 적어주시고 자 그러면 효과를 검토하면요. 계약 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에 항변의 관계가 인정이 되겠죠. 계약 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 의무의 경우 동시에 항변권 인정이 되고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때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당사자 일방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해제가 되어도 손해배상 청구 영향이 없죠. 손해
청구인은 영향이 없고요. 소외배상 청구 없다. 영향이 없다. 그래서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내이익 배상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계약이 해제되면 일단 그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행을 하지 아니한 채무는 당연히 소멸되고 이미 이행한 채무는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그리고 계약 해제한 때에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죠. 효과 적극 사안의 검토. 일단 중도금 지급했기 때문에 그죠? 중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죠? 이행을 이미 했기 때문에 계약금에 따른 해제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6월 2일 갑이 과실에 의해서 건물 전부가 멸실한 것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면서 후발적 불능으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 불능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 건물 멸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계약 해제 가능하죠. 계약 해제할 수 있고요. 계약 해제에 따른 효과죠. 계약 해제에 따른 갑은 을로부터 받은 3억 5천 3억 5천 받았죠?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죠.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 금전을 반환해야 되고요. 계약이 해제되어도 우리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갑은 마찬가지 손해배상 청구 영향이 없죠. 그 갑은 배상을 해야 한다. 결론 나왔습니다. 제3자 나오지 않았으니까 언급할 필요 없고요. 오케이. 계약 해제 법률관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요. 갑은 을에게 X 건물의 공사도급 계약 체결했고요. 그 후 갑이 건물을 인도받았으나 건물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담보 책임에 관해서 약속을 하시오. 1. 의 2. 발생 요건. 지금 도급에 대한 거죠. 도급 공사 도급. 건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했으면 알겠다. 이유 갑이 을에게.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주장을 준용하지 않고 이때는 수급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죠. 왜냐면은 도급이랑 그 매매 같은 경우는 매매는 일단 기본적으로 권리 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하자의 주된 내용이라면 도급은 일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 것이 하자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이유는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수급인의 담보 책임 특별 요소가 있는데요. 요건은 일단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야겠죠. 일단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고요. 수급인 담보 책임은 그 다음에 면제 또는 면책 사유가 없어야겠죠. 면책 사유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목적물의 하자가 그죠?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수급인 담보 책임은 면제됩니다. 그러나 물론 수급인이 그 재료나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 고지하지 않을 때에는 담보 책임이 면제되진 않고요. 그리고 면책 특약이 부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도 강행 규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면제 특약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약은 배제되죠. 따라서 수급인의 담보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은 마찬가지로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도급인이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이 목적물의 하자를 알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시하지 않고요. 목적물 인도받은 경우 담보 책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수급인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없고요. 그리고 그 도급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그때는 어떻게 돼요? 양도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수급인은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존속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담보 책임의 내용을 볼까요? 첫째, 하자보수 청구권이 떠올라야겠죠? 첫째, 하자보수 청구권, 담보 책임. 그럼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당연히 계약 해제권, 등등. 그 다음에 네 번째,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 네, 이게 지금 법조문이죠. 법정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1년의 제척 기간이 걸리지만 토지의 공작물은 5년이죠. 토지의 공작물 5년. 그 다음에 그 공작물이 석조나 석회조, 연화조, 금속, 기타 유사한 재료로 된 것은 10년, 지방공사 5년입니다. 물론 당사자 특약으로 단축 가능하고요. 그 기산점은 목적물 인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목적물 인도시. 따라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받은 날로부터 기산점이 시작되고요.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의 종료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그죠?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멸실 또는 훼손된 때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완성 전에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어 그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 준하여 그 부분의 일이 종료한 때로부터 기산하면 되고요. 자, 하자보수 청구권부터 그럼 검토를 하면요. 하자보수 청구권은 일단 첫째, 요건. 일단 하자보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려면요. 일단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 하자가 그죠? 중요하거나 또는 경미해도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하자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렇죠? 이때는 하자 보수 청구권은 청구할 수 없고요. 행사는 못하고요.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합니다. 네. 유예기간은 당연히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하자 보수를 청구해야 되고요. 보수 지급 거절권이 있으면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요. 따라서 기성부에 따라 공사 대금을 분할해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지급 거절 대상이 되는 보수는 하자 부분의 금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지급하지 않은 보수 중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만 항변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보수 지급을 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손해배상 청구권 볼까요? 손해배상 청구권. 일단 첫째 요건. 일단 완성된 목적물에 마찬가지로 하자가 존재해야겠죠. 그래서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하자 보수나 그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죠. 그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겁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이때는 하자 보수 청구가 아니고요. 그 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 방법, 그 다음에 동시이행관계.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가름해서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보수 지급 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손해배상과 대등액의 범위에서만 그러하고 나머지 완성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그죠?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가름해서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보수 지급 청구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보수 지급 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급인이 그 하자의 보수에 가름해서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손해배상과 그죠? 대등액의 범위에서만 그러하고, 그 원칙은 손해액의 대등액의 범위에서만 그러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도가 이제 손해배상과 대등액의 범위에서만 동시행 관계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범위를 잘 적어줘야 됩니다. 자, 손해배상 이행이 배상이에요. 따라서 통상 손해 같은 경우 수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 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 상태대로의 교환 가치와의 차액, 통상 손해인데요. 그래서 이행의 배상의 원칙이죠. 손해배상은 이행의 배상이죠. 근데 통상 손해 같은 경우에는 수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 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 상태의 교환 가치와의 차액, 이게 통상 손해액입니다. 그러나 특별 손해는 수급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에만 한합니다. 특별 손해의 경우는 수급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에 한합니다. 그리고 물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하자의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과실도 참작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액 산정 시기. 산정 시기는요, 하자 보수비는 그저 목적물의 완성시가 아니라 하자 보수 청구 시 또는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 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죠? 다음 세 번째, 계약 해제권. 요건 볼게요. 요건. 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물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여야 되죠.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 청구권과는 달리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계약 해제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요. 그래서 최고가 하자의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최고를 불료죠. 필요하지 않지만 하자의 보수가 가능한 경우 최고를 해야만 합니다. 최고 요구. 그래서 하자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는 요구하지 않지만 하자의 보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최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양립. 그죠? 양립되죠. 그 다음에 해제권 행사의 제한. 보세요. 막 해제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완성된 목적물이 법 규정 이렇게 돼 있어요.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인 경우 아무리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해제권 행사할 수 없고 단지 하자 보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원칙은 그래요.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인 경우에는 아무리 하자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단지 하자 보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죠? 목적물의 완성 전에 수급인에게 그 채무 불이행 사유가 있으면 해제의 일반 원칙에 따른 원칙에 의한 해제권 행사는 가능하지만 이때도 그죠?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 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죠? 또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해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해제권 행사의 제한이 중요하죠. 네. 자, 그렇고요. 자, 해제권 행사의 효과. 당연히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각 당사자는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겠죠. 그 다음이요. 네 번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이거는 그냥 법 규정에 나와 있죠. 법정기간이에요. 법정기간이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원칙적으로 1년 지척기간이 걸리지만 예외가 있죠. 토지의 공작물 5년, 공작물이 석회, 석조, 연화조, 금속, 기타 유사한 재료로 된 것은 10년, 지방공사는 5년 단축할 수 있고요. 자, 기산점은 어떻게 하죠? 원칙적으로 그죠? 목적물의 인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인도 받은 날이에요. 그리고 예외가 있죠. 다만 그죠? 완성 전에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어서 그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은 경우에 주남으로 그 부분의 일이 종료한 때로부터 기산합니다. 이런 거는 디테일하게 좀 알고 넘어가야겠죠? 예외사항 같은 경우. 담보책임 내용 정리했습니다. 하자보수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과 계약 해제권과 존속기간까지 요것만 적으면 돼요. 네, 요것만 적으면 돼요. 그래서 하자보수 청구권 요건과 그죠? 유예기간 상당한 기간, 유예기간이죠. 유예기간 그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하자보수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보수지급 거절권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가 끝날 때까지 그죠?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보수지급 거절권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손배청구권, 손해배상, 요건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죠? 그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때는 하자보수 청구권이 안 되죠. 그래서 동시행관계 있죠. 보수지급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보수지급 청구권과 동시행관계 있고요. 그 범위가 손해배상액과 대등액의 범위에서만 인정되고요.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해이익 배상이죠. 그래서 통상손해 같은 경우는 수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의 차액이죠. 근데 특별손해의 경우에는
그 수구민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이 하나고요. 산정 시기는 그 청구한 때, 하자보수 청구 시, 손해배상 청구 시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 해제권은요.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하자보수 청구와는 달리, 그죠? 완성 전에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 해제권 인정 안 됩니다.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여야 되죠. 최고는 하자의 보수가 가능한 경우 최고로 해야 됩니다. 하자의 보수가 가능한 경우 최고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자의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최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과 양립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제한은 완성된 목적물이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인 경우 아무리 그죠? 하자에 중대한 그 하자가 있어도 그죠? 해제권 행사할 수 없고요.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해요. 그런데 목적물의 완성 전에 수급인에게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으면 해제 일반 원칙에 따른 해제권 행사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마찬가지로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해제할 수 있어요. 효과는 소급적 소멸이고 당사자 산인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겠죠. 존속기간은 1년, 제척기간 예외적으로 토지 공작물은 5년, 석조나 석회조, 연화조, 금속 기타 유사한 재료는 10년, 지방공사 5년, 당사자 특약 단축 가능하고요. 원칙적으로 그 기산점은 목적물의 인도시죠. 인도시예요. 얘도 있다. 자, 다음. 이번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20분 가까이 할애한 것 같은데 좀 더 속도를 내야겠어요. 자, 2013년 3월 15일 갑은 자신의 X건물에 대해서 3년 기간을 정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그죠? 우리 계약 기간 중에 갑의 X건물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했다. 비용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요건 약속하라. 갑과 을의 묵시적 갱신에 관한 요건과 효력에 대해서 약속하시오. 문제 1번은요. 임차인의 비용상한 청구권에 대해서 약속하라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의 구별, 비용의 상한 범위와 권리 행사 방법이죠. 목차를 쭉 정리했고요. 2번 같은 경우는요. 갑과 을의 묵시적 갱신에 관한 요건,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을 위한 요건 검토해야겠죠. 그리고 임대차 요건, 묵시적 갱신을 위한 요건, 임대차 기간이 만료해야 되겠고요.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해야 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효과는 새로운 임대차 체결로 간주되고 존속기간, 담보소멸, 묵시갱신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요. 일단 먼저 비용상한 청구권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이제 사안의 같은 경우는 임차인 을이 그죠? 임차인 을이 임대인 갑의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죠? 보존을 위한 필요비나 또는 개량을 위한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 을이 그죠? 임차인 을이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그래서 임차인의 비용상한 청구권이란 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하여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때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비용상한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비란 것은 그 수선비 등과 같은 임차물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하고요. 유익비라는 것은 임차물의 개량이나 이용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임차물 자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에 한하지 않고 임차물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비용상한 청구권은 건물 등의 임차인에 한하지 않고 모든 임대차에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부가물은 독립한 물건으로서 임차인의 소유가 아니라
그 부합된 구성 부분으로서 임대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인정되는 점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는 차이가 있죠.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는 구별이 되고요. 비용의 상한 범위와 권리 행사 방법. 상한 범위는요, 필요비 같은 경우는 전부를 반환해야 되고요.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하나요.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 중 임대인이 선택한 것을 상환합니다. 그리고 권리 행사. 행사의 상대방은요, 비용 상한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해야죠. 그 비용 상한 청구권도 임대인에게 행사해야 됩니다. 그죠? 당연하죠. 그 비용 지출 후에 임차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가령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는 것이라면 신소유자에게, 임차권이 대항력이 없다면 당초에 임대인에게 비용 상한 청구권을 행사해야겠죠. 행사 시기는요, 필요비는 임대차의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그 비용을 지출한 때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익비는 비용 출시나 목적물 반환 시기가 아니라 임대차 종료 시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필요비와 달리 임대인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기간은 필요비와 유익비 모두 임대차가 종료한 때로부터 6개월, 임대차가 종료한 때로부터 6개월의 제척 기간이 걸립니다. 다만 유익비에 대해 법원이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고 그랬죠. 허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기산하고요. 필요비는 제척기간과 별개로 10년의 소멸시효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중 어느 하나가 경과하면 비용 상환 청구할 수는 없겠죠. 행사 방법은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겠죠. 근데 이것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임차인은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해 유치권 행사 가능하고요. 그러나 법원이 유익비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허용한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임차인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때 발생한 사용 수익은 임대인에게 당연히 반환해야 됩니다. 증명 책임은요, 비용 지출과 가치 증가에 관한 증명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나요? No, 임차인이 있겠죠. 임차인이 해야겠죠. 임의 규정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를 비용 상환 청구권의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하는 특약 유효합니다. 그래서 판례도요. 임차인이 목적물의 관리 및 유지 보존에 따른 관리비와 수리비 및 그 조세, 공과금 등 일체의 유지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시설 비용이나 보수 비용의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원상회복 의무도 부담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봤다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지금 사안의 경우에 비용상환 청구권의 행사 요건을 갖춘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에게 비용상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요건을 갖추면 행사하는데 문제 없죠. 그 다음에 문제 2번을 볼게요. 문제 2번. 민법상 그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기 위한 위에서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할까? 그래서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란 것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하고요. 법정 갱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질은 편면적 강의 규정이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요건은 세 가지. 임대차 기간 만료해야 되고요.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 해야 되고요.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효력은요. 첫째, 새로운 임대차 체결로 간주돼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에
임대차가 다시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고요. 존속기간은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봅니다. 따라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 임대차의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임대차의 해지 통고를 한 때 임대인이 한 경우는 6개월, 임차인이 한 경우에는 그 1개월 후에 해지 통고의 효력이 발생하고요. 동산인 경우에는 5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담보 소멸 여부죠. 당사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지 않지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게 되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 갱신. 지금 주택임대차의 상가건물와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는요. 임대인이 임대차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그죠?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나 계약 조건의 변경 없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있게 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나 계약 조건의 변경 없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 연체나 계약상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입니다. 사안의 경우 당연히 묵시적 갱신 요건을 갖춘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에게 갱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그냥 읽었는데요. 한번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용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제가 따로 공유 노트에다가 정리를 좀 해놓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문제 4번입니다. 문제 4번 이거는 뭐죠? 고용기간이죠. 사용자 갑은 노무자 을과 5년의 기한으로 고용계약 체결을 했고 고용 종료 사유가 문제된다.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고용계약의 종료 사유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래서 문제는요. 목차를 잡아야겠죠. 사용자 갑과 노무자 을 사이의 고용계약 종료 사유가 문제가 되고 고용의 종료 사유에 대해서 쭉 써야겠죠. 고용의 종료 사유도 쭉 쓰고 그 다음에 사안의 해결로 보면 됩니다. 종료 사유에 대해서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료 사유 첫째, 고용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가 있겠죠. 또 뭐가 있죠? 해지 통고 fire 인한 종료 you are fire. 네. 그 다음에 고용기간의 해지 그 다음에 사망이죠. 노무자 사망. 네 가지 사유죠. 우선 고용기간 만료는요. 일반적인 사유입니다. 일반적인 사유. 묵시의 갱신이 인정이 되죠. 고용기간 만료된 후에 노무자가 계속해서 인정이 됩니다. 그 노무자가 계속해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에 일을 하지 않은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 다시 고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네,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노무자 입장에서는 그냥 고용기간 종료돼도 묵시적 갱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뭐 그렇고 치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럼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노무를 하시면은 다시 고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묵시적 갱신되죠. 해지 통고로 인한 종료. 자, 일단 첫 번째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와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나눠지겠죠. 그래서 우선 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는요. 고용의 약정 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로 된 경우 각 당사자는 3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는요.
고용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 가능하죠. 이 경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월이 경과해야 해지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한 1개월 전에는 노무자 같은 경우는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고용계약은 어쨌든 1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된 1개월 동안은 고용계약은 유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기간의 해지, 고용기간의 해지가 아니죠. 고용계약의 해지. 자, 첫째. 자, 권리 의무의 전속성과 해지권. 사용자 노무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노무 사용권이나 노무 제공 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자기가 해야 될 거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상대방 당연히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권리 의무의 전속성이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경우는 아주 좀 그런 거예요. 자기 할 일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뭐가 문제가 있냐. 어차피 일만 하면 되는데 그건 안 됩니다. 왜냐? 권리 의무의 전속성이 있기 때문에 너만 할 수 있어. 내가 널 채용한 거잖아. 이렇게 사용자가 얘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노무의 내용과 또 해지권은요. 사용자가 노무자에게 약정하지 않은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죠. 이거 약정한 거 아닌데요? 계약서에 없는데요? 그렇죠. 그 약정한 노무의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 사용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막상 너가 기술직이라고 뽑았는데 기술이 없네? 뭐야? 그러면 소위 말하면 사기인가? 이렇게 굴하네. 그래서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기능이 없다는 사실을 발각이 되면요 사용자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잘리는 거예요 그냥. 부득이한 사유와 또 해지권. 자, 고용기간에 약정이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데에는 당사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각 당사자는.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겠죠. 네 번째, 사용자 파산과 해지권. 노무자가 파산한 경우 해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파산되면 해지권 인정이 되겠지만 노무자가 파산한 경우 해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무자 사망으로 고용계약 종료되고요. 그래서 사안을 볼까요? 지금 갑은 5년의 기한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고용종료 사유와 별개로 갑과 을은 3년을 경과한 후에, 그죠? 3년 경과했죠 이미 5년을 기한으로. 3년이 만약 경과하면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됐죠? 3년 경과하면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해지의 통고를 받는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3년 정도는 버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 동시행항변권 문제 같네요. 2017년 5월 15일 갑은 자신의 X건물을 을에게 1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금 1억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중도금 4억 원은 동년 6월 1일에 수령하기로 하고 잔금은 6월 25일에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한 경우 갑과 을이 동시항변 행사를 위한 요건을 써라, 약수라해라. 정말 동시항변권 그냥 성립 요건 쓰라 이건 아닙니까? 예.
그죠? 동시에 항변권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네가 아는 만큼 써라. 이 말을 지금 이렇게 단문 형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자, 문제 제기. 그래도 답안 형식을 갖춰야겠죠?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상무 계약이다. 그래서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네, 그 요건이 문제된다. 그래서 성립 요건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동시에 항변권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내가 아는 지식을 너한테 쇼잉업 하겠다. 첫째, 대가적 의미의 채무가 존재할 것. 그죠? 두 번째,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다음에 세 번째, 그죠? 상대방이 자기의 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할 것. 열받잖아. 세 번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한다. 그래서 자, 갑은 자신 X 건물을 을에게 10억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동시에 계약금 1억 수령하였고 이후 중도금 4억원을 동년 6일에 수령을 하고 잔금은 6월 25일에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하기로 됐다. 쌍무계약은 당사자로서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갑과 을은 당연히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계약금 받은 다음에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고 잔대금 기일이 도래하면요 소유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의무는 각 당사자는 당연히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죠? 당연히 변제기 도래한 이후에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 이행하지 않고서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동시에 항변권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여기서는 이 요건에 하나하나에 살을 붙이는 게 핵심이네요. 그죠? 그래서 대가적 의미의 채무가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첫째, 당연히 이 대가적 의미의 채무라는 것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무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그 쌍방이 서로 채무를 부담하여도 별개의 원인에 의해 생긴 경우라면 혹은 그 동일한 쌍무계약이 생겼더라도 대가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 동시항변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뭐 채권 양수나 채무인데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라도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동시항변권은 존속합니다. 근데 경계 등으로 인해서 일방의 채무가 동일성을 상실하는 경우 동시항변권 소멸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 이행불능, 기타 원인으로 소멸된 때 동시항변권도 소멸합니다. 그러나 본래의 채무가 내용이 바뀌면 손해배상 채무로 변하게 된 때 그 동일성 유지되므로 동시항변권은 존속하게 되죠. 이건 중요합니다.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이행불능, 기타의 원인으로 소멸이 된 경우 동시에 항변권도 소멸합니다. 그죠? 그러나 본래의 채무가 내용이 바뀌면 손해배상 채무로 변하게 된 때 그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이때는 동시에 항변권 존속하고요. 자, 두 번째,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겠죠.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항변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원칙인 거래요. 원칙.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보다 먼저 이행해야 할 선의의 의무자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선의의 의무자일 때 동시에 항변권은 발생하지 않아요. 이렇게 끝나면 좀 점수가 조금 부분 점수가 나올 거죠. 왜냐하면 예외가 있기 때문이에요. 선의행 의무자라도 예외적으로 항변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첫째,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이행을 지체한 선이행 의무자도 상대방 청구에 대해서 동시한변권 주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좀 뭔가 불안해 항변권. 자, 당사자 일방이 선의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죠? 상대방 재산 상태가 악화돼서 반대급부 이행을 구하기 곤란할 현저한 사유, 뭐 저당권이 잡혀서 담보권 실행이 됐어. 그래서 경락이 막 나왔어. 그러면은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반대급부 이행을 사이즈 보니까 못할 것 같잖아요. 그죠?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생겼잖아요. 그럼 선의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시한변권이 인정이 됩니다. 세 가지. 그리고 상대방이 세 번째 요건이죠. 자기의 채무 이행 또는 이행직을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할 것. 근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상무계약은 당사자로서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채무 이행하는 경우에는 동시한벽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됐죠? 다음 6번 문제죠. 징여계약. 이거는 나왔던 문제죠. 징여계약의 특수한 해제, 특수한 해제에 관한 설명하시오. 자, 갑은 3년 전에 갑의 부동산을 함께 사는 자식 명의로 갑에 대한 부양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는데 자식 내외와의 불화가 생기죠. 네. 부모 자식은 불화가 안 생길 수가 없어. 네. 갑에 대한 태도가 옛날 같지 않더니 야, 씨, 최근 분가해서 살자고 하는 상태. 얼마나 짜증났으면 분가해야 돼. 근데 참 이상해. 부양 조건으로 진짜. 그래서 자식 입장에서는 분가합시다. 당연히 얘기할 수 있죠. 이 경우 감정을 이입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 갑은 자식 내외에 그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징여의 특수한 해제에 관해 설명하시오. 자, 문제의 제기죠. 부양 의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자, 수증자가 징여에 대해서 부양 의무를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징여자는 그 징여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겠죠. 징여계약의 특수한 해제 세 가지, 그죠? 망은에게 의한 징여 해제, 요 두 번째가 문제 되겠네요. 요거 검토하시고요. 3번 징여계약의 특수한 해제. 이게 성격의 법적 성질이 철회라고 말씀드렸죠. 해제 효과와 이행 완료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말 써줘야 되고요. 사안의 해결. 자, 일단 징여계약의 특수한 해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징여 해제. 민법상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그 징여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555조죠. 555조. 제 555조. 그 취지가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 경솔할 수 있죠. 내가 이거 줄게. 너한테 이 건물 줄게. 이 토지 줄게. 쉽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경솔해요. 부모도 사람이고 경솔할 수 있다. 그래서 경솔한 징여계약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555조입니다. 그래서 징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게 뭐죠? 경솔한. 이 경솔한데요. 이런 말씀. 부모님 너무 경솔하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인감도장 찍어주시고요. 그래서 경솔한 징여를 방지하고 징여자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두 번째죠. 망은행위. 수중자가 징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열 쪽에 대해서 범죄행위를 한 때 또는 수중자가 징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징여자는 징여를 해제할 수 있다. 제 556조죠. 다시 말씀드리면 수중자가 징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열 쪽에 대해 범죄행위를 한 때 범죄행위는 뭐 폭행 뭐 이런 거 되겠죠.
또는 수중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음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 증여자는 증여 해제할 수 있다. 556조 제1항이죠. 이 해제권은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중자에 대해서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이 해제권 해제 원인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거나 그 다음에 증여자가 수중자에 대해서 용서의 의사 표시할 때 내가 봐준다 너 이렇게 소멸한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요. 참 이 법정이 좀 웃겨요. 지금 이 해제권의 해제원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6월이잖아요. 안날로부터 6개월. 잘 보세요. 지금 망은행위 같은 경우 수중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율 쪽에 대해서 범죄행위를 한 때, 그 범죄행위를 안날이 바로 범죄행위를 한 때로 보여지겠죠. 대부분. 그때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안 돼. 그러면 6개월 동안 증여자를 잘 구워 삶아. 내가 범죄행위를 했는데 6개월만 참읍시다. 그래서 버텨. 네. 그럼 해제야. 이것도 웃기잖아요. 네. 내가 뭐 친족 상해라든가 내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6개월 아니면 이게 없던 일이 돼?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요.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가 있잖아요. 증여자에 대해서 수중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그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날. 그럼 내가 부모가 나를 부양하지 않은 날을 안 때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 내가 언제부터 내가 부양을 안 받았지? 이걸 또 계산하고 있어야 돼. 6개월이 지난 거 아니야? 너무 짧다. 이건 좀 저는 6월이 경계 아니라 한 60년 정도. 그러니까 요런 그 6개월의 제척 기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6월입니다. 여러분 해제권은 해제원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6월. 빨리 진행하라는 거예요. 빨리. 예, 빨리. 증여자도 6개월 안에 빨리 합시다. 예. 신속성을 좀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재산 상태 악화. 증여 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해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내가 밥그릇이 지금 사라졌어. 그러면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죠. 이게 제 557조입니다. 그러니까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라는 것은요.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증여자의 지위 등을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판례 문구예요. 증여자의 지위 등을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요. 증여자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지위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포함이 돼요. 넓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밥 못 먹고 살 정도, 이 정도 이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한 달에 그 지위에 맞게 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잖아요. 내가 그래도 나가면 회장님 소리 들었는데 증여를 하고 나니까 그 지위에 맞는 생활이 영위가 안 되네. 이 정도도 포함된다. 내가 한 달에 한 수천 썼는데 이제 돈이 없네. 이게 지위에 맞지 않는다. 요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조항들 하나하나는요. 증여자의 그 권익을 좀 더 보호하는 데 치우친 거 아닌가. 수중자보다는 증여자에게 더 유리한 조문들 같아요. 생각보다. 왜냐면 또 이게 증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수중자 입장에서는 물론 세금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 그냥 받는 거잖아요. 불로 취득이잖아요. 불로 노동 없이 그냥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으면 감사합니다. 부양 의무도 하던 거 마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땡큐 이러면서 안부 인사 꼬박꼬박 드리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사안의 해결, 그죠?
사안의 경우 갑은 이미 그죠? 자식 내외에게 소유권 지금 3번 빼먹었나요? 지금 이때는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해지나 망은행위에 의한 증여 해제, 재산상태 악화에 의한 증여 해지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는다. 이거는 민법 제558조고요. 즉 해지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급부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사안 해결. 갑은 이미 자식 내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면, 그죠? 증여 계약은 이미 이행됐죠? 이행된 것이므로 해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반환 청구 하지 못한다.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자, 봤는데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어. 이미 이행된 거예요. 이전 등기 했으면 끝이야. 이거를 해지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급부를 반환받을 수 없대요. 이거 법정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줬으면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부동산 등기 이전을 하죠. 근데 이미 이행된 것은 해지가 불가능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맥 빠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등기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해제원이 있으면 안 나눠서 6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증여자 입장에서는 해주면 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558조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행할 수 있겠죠. 막 가령져서 내가 자식에게서 재산을 증여를 받았어. 근데 그 증여에 대해서 뭐 좀 다 썼어. 낭비 비용 다 썼어. 마치 이행한 부분이 다 했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그것도 없을 겁니다. 아마 이미 이행한 급부는 이미 이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저는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법조문이 그렇게 돼 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자, 2019년 3월 17일 갑은 엑스토지를 을에게 10억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했다. 만약 엑스토지가 갑소유가 아니라 병소유여서 대금 전액을 지급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을은 갑에게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이때는 558조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그죠?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매수 이전에 한다라고 규정한 그 전부 타인 권리를 매도한 경우에 그 담보 책임 문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문제입니다. 이런 사기치는 놈도 있나요, 근데? 와, 진짜 대단합니다. 내 소유가 아닌데 병소유여서 그죠? 야, 씨, 진짜 이게 문제겠죠? 저는 진짜 이건 뭐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문제 2번은요. 엑스토지가 갑소유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이 병소유여서 을이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못하였다면 이때는 을은 갑에게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이때 을은요. 권리 일부를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담보 책임이겠죠. 마찬가지로 이때는 담보 책임의 내용이 어떻게 나간가? 대금 감액 청구권,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권, 대척 기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요. 그럼 일단 전부 타인 매매에 따른 그 매도인의 담보 책임부터 문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지금 사안은 전부 타인 권리를 매도한 경우, 그죠? 매수인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때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어떠한 담보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되겠죠. 그래서
의의는 민법 제569조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70조와 571조 사이에. 그래서 조문을 쓰면 돼요. 담보 책임의 내용은요. 매도인의 귀책 사유를 매도인의 귀책 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지게 해서 매수인의 계약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부타인 권리를 매매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요건은요. 첫째, 전부타인 권리의 매매일 것이어야 됩니다. 둘째, 권리 이전이 불가능해야 되고, 셋째,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권리 이전 불능이 된 경우가 아니어야 되죠. 자, 우선 첫 번째 요건에서 전부타인 권리 매매해야 되는데,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다는 것이 그 계약 체결 당시에 매도인에게 그 권리에 관한 처분권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죠. 그래서 미등기 전매가 이제 타인의 권리에 매매에 해당하는가에 관해서 판례에 있어서 미등기 전매자도 그 부동산을 사실상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569조에 정한 타인의 권리에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타인에게 속한다는 것은 계약 체결 당시에 매도인에게 권리에 대한 처분권이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두 번째 요건, 권리 이전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권리 이전이 불가능해야 돼. 자, 매매의 목적물이 이행기에 현존하지만 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해서 매도인이 이를 매수인에게 이전해 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매매의 목적으로는 이행기에 현존하지만 그 권리가 전부 타인에게 권리가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해 줄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요. 3번, 세 번째 요건,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권리 이전 불능이 된 경우가 아니어야 되죠. 당연히 매도인의 권리 이전 불능이 매수인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매도인의 담보책임 부담하겠습니까? 안 하죠. 자, 담보책임 내용입니다. 계약 해제권 갖는다 그랬죠. 매수인은 계약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도인의 귀책 사유 유무는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매수인의 선악이 불문합니다. 설령 악의에도 해제할 수 있어요. 이행의 최고 없이 매도인에 대해서 해제의 의사표시만 됩니다. 이행의 최고도 필요 없고요. 매도인에 대해서 야 해제해 싸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해제권은 법정 해제권이고요. 계약이 해제되면 민법 제548조에 의해서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 가산해서 반환하면 되겠죠.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 달리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는요. 단기 제척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 해제권으로서 10년의 제척 기간 걸린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죠?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선의의 매수인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여기선 선악이,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요. 손해배상 범위는요. 이행이익 배상이겠죠. 이행이익 배상 인정하고 이행이익은 그 이행 불능 당시를 표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타인 소유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매수인의 그 타인의 소유임을 알지 못하는 데 매수인에게 만약 과실이 있다. 이 부분도 형평 원칙상 참작됩니다. 행사 기간은요. 보통 채무 불이행에서처럼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고요. 10년의 소멸시효 기간. 그리고 채무 불이행 책임과의 관계는요. 자,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그 토지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악이었어. 알고 있던 매수인은요. 그 이행 불능에 대한 그 570조의 담보 책임으로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죠. 다만 그 이행 불능이 매도인의 규책 사유로 인한 때에 한해서 매수인은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이행 불능이 매도인의 규책 사유로 인한 것인가는 매수인이 입증을 하면 됩니다. 그 임의 규정인 거죠. 570조는 570조 단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는 특약 유효합니다. 그래서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매수인이 악이라 할지라도 그 약정에 기한 위약금, 손해금 청구할 수 있고요.
자, 문제 해결할까요? 문제 해결. 사안의 경우에서, 그죠? 그 소유권 취득할 수 없게 된 을은 권리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갑에게 선악 불문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고요. 선의인 경우에 한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자, 문제 2번. 문제 2번은요. 권리의 일부를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이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어떠한 담보 책임을 부담할까? 일부분만 이전할 수 없다면 그럼 담보 책임 요건은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해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매도인이 담보 책임 발생하죠. 572조의 요건이고요. 572조는 단일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개의 권리를 일괄하여 매매의 목적으로 정한 때에도 적용되고요. 내용은 첫째, 대금감액 청구권. 매수인은 이전받지 못한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이전받지 못한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선의의 매수인은 물론 악의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금 감액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매도인에 대한 매수인의 일방적 의사 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금 감액 청구권은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 인정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인정됩니다. 이거 객관식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계약 해지권. 계약 해지권은 담보 책임, 계약 해지.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때 선의의 매수인, 여기서는 선의여야 되죠. 전부 타인 권리 매매와 달리 선의의 매수인이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선의의 매수인은요, 감액 청구와 함께, 그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그 손해배상은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 이행불능이 된 권리의 시가, 즉 이행이익, 상당이익이겠죠. 여기서 제척기간이 걸립니다. 제척기간은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573주 정해져 있죠.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그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되고요. 여기서 그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이라는 것이 단순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이 안 날이 아니라 그 때문에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확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때, 그때를 말하는 거고요. 자, 문제 해결. 자, 사안의 경우 매수인 을은 선악이 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또한 매수인 을이 선의일 때 한해서 대금감액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악의가 아니라 선의일 때 대금감액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자, 봤고요. 라스트. 한 문제 더 봐야겠죠? 오늘은 좀 강의가 좀 길어지네요. 민법이 원래 그런 거죠, 뭐. 예, 민법이 그런 겁니다, 그죠? 갑을병이 조합 문제인데요. 권리행사 방법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그래서 갑을병 조합 X에 대한 채권자 A가 조합에 대해서 3억 채권 갖고 있대요. 이 경우 채권자 A의 권리행사 방법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권리행사 방법, 그 다음에 권리행사 방법은요, 일단 어떻게 돼요?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 전원에게 합의적으로 귀속하죠.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 전원에게 합의적으로 귀속하는데, 조합의 채권자는 조합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도 있고요. 조합원 개인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즉, 조합의 책임과 조합원 책임은 병존적 책임이죠. 이어서 조합의 채권자는 조합 또는 조합원 중 어느 쪽에 대해서도 먼저 청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합 재산의 공동 책임.
조합의 채권자는요, 채권 전액에 관해서 3억 전액에 대해서 조합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 경우 조합의 채권자는 조합원 전원을 피고로 하여 채권 전액에 관해 이행의 소를 제기하고요. 집행은 조합 재산에 대하여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개인 재산에 대한 책임. 그죠? 조합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해서 지분의 비율, 그죠? 지분의 비율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조합원은 조합 채무에 관해 각자 개인 재산으로서 책임을 갖고요. 조합은 하나의 단체로서 채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조합 채무는 결국 각 조합원의 채무이므로, 그죠? 각 조합원이 책임져야 할 채무이므로 조합원 개인 재산으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리고요, 분담주의죠, 분담주의. 네. 그러니까 조합 채무는 결국 각 조합원의 채무라고 각 조합원의 채무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각 조합원이 책임져야 할 채무이고요. 조합원 개인 재산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거예요. 네. 조합 채무라는 게 분담주의. 이 분담주의라는 건 조합원의 개인 재산에 관한 조합 채무는요, 분할 채무의 성격을 떼요. 분할 채무에서의 성격을 떼기 때문에 각 조합원은요, 손실 부담의 비율에 따라 조합 채무를 부담합니다. 조합 채무를 분담하고요. 그런데 손실 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행사할 수 있어요. 네, 모를 때. 그리고 조합 채무는요, 각 조합원 채무로서 그 채무가 불가분의 채무이거나 연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그 조합 채권자는요, 각 조합원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달리 그래서 조합 채무는요, 조합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해서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균일적으로 변제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와 달리 금원 전부나 연대의 지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꼭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이 없어. 개털이야. 있는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된다? 다른 조합원이 메꿔줘야겠죠?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메꿔줘야 된다.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조합원은 각각 재산이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안 그러면 자력이 없을 때 이게 법이잖아요. 그죠?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데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균분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손실 분담의 원칙을 다시 말씀드리면 분담주의고 분할 채무의 성격이기 때문에 원칙은요, 손실 부담의 비율에 따라서 조합 채무를 부담하지만 손실 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는요, 균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고 변제할 책임이 있고요. 그러니까 조합의 채무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조합원 채무로서 그 채무가 불가분의 채무이거나 연대 특약이 없는 한 조합 채권자는요, 각 조합원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균일적으로 변제에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지 그 금원 전부나 연대 지급을 구할 수는 없어요.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으면 개털일 때는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이땐 또 균분하여 변제 책임을 있습니다. 자, 오늘 1세트 마무리했고요. 8문제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오전 시간이
지금 1시간 24분 정도가 지났는데 좀 쉬었다가 또 2세트, 3세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요. 쇼터디와 함께 남은 26일 열심히 훈련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